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펼쳐진 장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우재준 최고위원과 이를 비판하는 조광한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부의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8개월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다시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출마를 하셔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나왔던 장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일이니까 그냥 감상하는 걸로 가름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충분히 예상했던 발언입니다. 재선거 주장으로 책임론을 피해가려 할 거라는 분석은 이미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것의 아주 미시적인 논리 구조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미시적인 논리 구조 어떤 건가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누구한테? 소속 의원들에게. 그렇죠? 자, 그러면 장동혁 책임론을 펴는 의원들은 어떤 답을 내놔야 될까요? 재선거는 안 된다.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 최선이다. 라는 쪽으로 아마 물길이 잡힐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니까. 자, 짚을 점은 이런 답이 나왔을 때의 장동혁 대표의 대응인데요. 자, 이 지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꺼낸 미시 논리. 아마도 이런 걸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재선거 투쟁에 올인하는 대표를 개파의 이익에 눈멀어 가지고 퍽치기 하는 작태, 이런 건 이제 멈춰달라 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폄하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의 성격을 응당한 책임 추궁에서 민주주의를 저버린 사익 추구 행위로 변질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진퇴 문제는 개인의 거취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아마 이렇게 치장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 그러시면 먼저 답을 내놓으세요 라고 걸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먹힐지가 궁금한데, 당장 국민의힘 쇄신파죠.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열어달라라고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주말까지 고민을 해본다고 했거든요. 자, 먹힐 건가 안 먹힐 건가는 사실은 논리 구조보다는 힘의 역학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이것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나온 표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류는 건재하다라는 얘기를 이미 어제 했었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앞에 철없는 소리라는 얘기 들렸었잖아요. 네. 근데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우재준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히기를 비공개 회의 때 조광한 최고위원이 어린 놈이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어린 친구라고 했지 어린 놈이라고 표현하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면서 또 나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촌철님들의 반응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평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맡기도록 할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철민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거론한 뒤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중립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임미애 의원도 이재명 대표 시절의 전당대회 재출마 사례를 보면 사퇴한 뒤 60일 안에 선거를 치렀다. 지금쯤이면 정청래 대표께서도 사퇴해야 공정관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의원의 대표직 사퇴 요구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을 전제로 한 지금 요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까? 자,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이밍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이런 상상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전당대회 일이 8월 17일로 결정되는 순간에 정청래 대표가 먼저 자진해서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사퇴를 선언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텐데 내가 사퇴를 할 테니 한번 자유롭게 평가 토론을 해보시고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건 상상의 그림이고 현실 실사판은 물러나라는 요구를 넘어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건 기세 싸움에서 패배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밀려서 사퇴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상상도와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사퇴가 되는 건데 연임 도전의 기반을 약화시킨 상태에서의 사퇴가 돼버리는 것이죠. 제가 타이밍에 초점 맞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드리는 게요. 사퇴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한 가지 의아함이 남습니다. 어떤 거죠? 정청래 대표가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모르고 지금 그러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냐.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 의아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의아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다르게 보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 의사가 확고하고 연임 도전 과정에서 세력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과제는 자기 지지세를 어떻게 최대치로 응집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리고 자신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는 게 오히려 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전선을 아예 그어버리면서 이 한 번 받쳐서 전선을 그어버리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세, 결집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구상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된다. 물론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 면전에서 사퇴 요구를 당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어제 오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얘기를 올립니다. 정청래 표 1인 1표제 여전대 뇌관되나? 이런 기사 관련해가지고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라고 올렸고요. 오늘 0시 18분에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본인의 갈 길은 여기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본인의 갈 길은 이거다보다는 그 두 가지 메시지에 직접적 대상, 관심을 갖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당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하평파님은 변화된 상황에는 새 인물이 필요하죠. 사퇴는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일반인님은 연임? 할 수도 있겠죠. 권리당원 다수가 진리라면 뭐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고요. 레드헤어님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면 다음 대표 선거에는 출마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또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뜨겁게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한 얘기는 2부와 3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게 총 6,246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인 해커는 총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이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쿠팡의 광고 파트너 중 일부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를 운영했는데 개보인은 쿠팡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개보인은 한편 쿠팡 물류자 회사인 쿠팡 풀필먼트가 지난 2023년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쿠팡은 법적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하던데 짚을 점은 어떤 겁니까? 뭐 짚을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미국 기업 쿠팡이지 않습니까?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혹시 보복 대응이 나설 것인가, 당연히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민단체 등은 지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연 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법정 상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과징금 1조 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딱 하나 이 점에만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리포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저장해 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활동 기록이 뭐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 쿠팡 회원들이었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온라인 활동 기록 전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관심사, 활동상, 개인관계, 건강 상태까지를 망라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이 쿠팡에 의해서 어항송의 금붕어가 돼버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와 맥락이 같은 게 더 있는데 쿠팡은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등록 이유가 근데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합니다. 쿠팡이 기자들의 성향과 능력과 활동상을 분류해서 불이익을 주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얘기는 쿠팡의 문제가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문제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의 오용, 남용,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원서파님이 쿠팡 참 대단한 회사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머니마켓님은 지키고 있는 법이 있기는 한가 궁금합니다. 토토로님, 아 그래서 맞춤 광고를 했던 건가요? 라는 물음. 그리고 9609님은 그래요.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쿠팡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런 경험담을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금 뭐 선관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여기저기서 뭐 개표 오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딱 하나만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착오 입력 사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에서 후보자 순서 차이로 인해서 입력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당초 개표 결과를 보면 임태희 후보가 337표, 안민석 후보가 368표 얻은 것으로 공표가 됐는데 다시 해보니까 임태희 후보 368표, 안민석 후보 337표였던 것으로 정정이 됐다고 하고요.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초월읍 제2투표소 개표 결과가 임태희 668, 안민석 582표였다가 임태희 869표, 안민석 798표로 또 정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임태희 후보 317만 8,132표에서 317만 8,364표로 안민석 후보는 355만 7,171표에서 355만 7,356표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두 후보 간 득표수 차이가 기존보다 47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선관위 한 일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선관위의 올해 예산에 특별 장려금 2억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 정려금. 네, 이 특별 정려금은 다른 부처와 기관에는 없는 기존 선거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수고비, 보너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 예산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5천만 원 증액된 액수라고 하고 이 돈은 5급 100명, 6급 이하 260명, 토탈 360명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 선관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5급은 선거 전후 5개월 동안 월 15만 원씩, 그리고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실 선거가 있었다고 해서 선관위 직원 전체를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선거 관리를 한 직원들의 노고를 폄하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더라도 이 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관리를 하는 건 선관위 직원들의 기본 업무입니다.
기본 업무를 수행했는데 왜 월급 외에 다른 돈을 추가로 줘야 되는 겁니까? 100번 양보해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아주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서 특별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쳐서 그래서 돈을 준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 그건 사후평가에 따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상자 숫자를 미리 정해 놓았다라는 거잖아요. 5급은 100명, 6급 이하는 260명으로. 딱 아예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업무 수행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특별히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눠 먹는 돈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선관위가 정말로 선거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냐 이런 댓글들 올라오고 있고요. 짱구님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건 선관위를 두고 하는 말이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짧게 한 소식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 그 발주한 대상이 한 법무법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에서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0월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성소수자 자살 충동의 결정적 이유는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전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법인의 최고점을 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야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